연간 소득이 20만 불 이상인 미국 가구 중 약 36%가요. 신용카드 부채로 힘들어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최근 밝혀졌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비싸다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죠. 고소득자들조차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얼마 전 미국 CNBC 뉴스에서 방영된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 20만 달러 이상을 벌어도 20만 불이면 하나로 한 2억 7천만 원인데요. 36%를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전체 미국인의 62%가 월급 의존 생활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으지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CNBC 뉴스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은요 평균적으로 연간 약 52만 달러를 벌어야 부자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통계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편안하다고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을 버시는 분들은요, 연간 한 15만 7천 달러가 있어야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을 버시는 분들은 24만 6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이 통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요, 1억 연봉만 해도 정말 고소득자잖아요. 미국의 고소득자들은 2억을 훌쩍 넘게 벌어도 충분치 않다라고 하니, 아니 생활비가 비싸도 얼마나 비싸길래 하도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평균 실질 임금인 거죠. 한마디로 버는 돈이 아니라 전 세계마다 세금 비용이 좀 다르잖아요. 20만 달러, 2억 7천을 벌어도 실제로 얼마를 킵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평균 실질 임금은 2025년 기준으로 OECD 기준 한국보다 1.5배에서 1.6배 정도 높다고 해요. 근데 Cost of Living Index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실질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비용이 한국보다 미국이 약 8.3% 정도 더 높고, 주거비, 그러니까 소득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오히려 한국이 주거비가 좀 더 높게 쓰여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소득 증가율이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좀 빨라졌대요. 그래서 전국 단위 이제 PIR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또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홍콩 에피소드 할 때인데 다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여전히 글로벌 주요 도시 중에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수준으로 꼽히고요. 미국의 PIR은요, 전국 평균 5배에서 6배지만 뉴욕,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같은 대도시는 10배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서울은 일부 추정치에서는 약간 15배 이상으로 나타나서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인데, 실제로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보다도 부담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뉴욕에 계신 어떤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뉴욕, 이런 샌호세 이런 데가 너무 주거비가 높아지다 보니 또 버는 것에 비해서 요즘은 어디로 많이 몰리냐면 아틀란타라는 곳으로 많이 몰려요. 여기 PIR은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버는 것에 비해서 주거비라든지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좀 미국 안에서도 이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물가와 생활비를 고려한 실질 구매를 기준으로는요, 미국이 약 1.5배 정도 유리한데, 우리나라 고소득자 기준이 1억과 미국 고소득자 기준이 2억 7천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왜 미국의 고소득자들은 한 달 벌어 한 달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활비가 폭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 에셋 연구에 따르면 물가와 세금을 고려할 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 연간 10만 달러의 실질 구매력은요, 실제적으로는 35,79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게, 고소득자들은 분명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나올 테고 그 도시들은 그만큼 생활비가 타 도시들보다 월등히 비싸겠죠. 먹는 것도 비싸고 주거비도 비싸다는 거죠. 주거비, 세금, 보험료, 교육비도요,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을 해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고,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고, 좋은 데서 밥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주 도시의 물가에 따라 생활 자금 이후 실제 여유 금액이 크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영어로는 Why so many people with six-figure salaries are living paycheck to paycheck인데, 공교롭게도 옆에는 롤렉스가 나와 있네요, 광고가.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10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51%가 그냥 다달이 벌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0만 불 이상, 그죠?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익스체인지 레이트 하면 1억 한 3천 정도 버시는 분들인데, 텍스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력, 그러니까 세금 다 내고 주거비 다 내고 한 구매력이 35,791불이라는 거죠. 1억 3천을 벌어도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4천만 원 정도 남짓할까?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피스, 테네시, 텍사스, 오클라호마 시티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팬시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데 사시면 10만 불을 버시면 8만 6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틀란타로 이런 데로 이주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건데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버는 만큼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잖아요. 제가 현대 탔던 거를 뭐 벤츠를 타든지 그래서 차도 업그레이드하고 집 제출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밥도 예전에는 맥도날드 갈 거를 이제는 조금 좋은 레스토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월급이 오를 때마다 지출이 따라 올라간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고소득자들도 여유 없는 지출 구조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리치하고 웰티의 차이를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게 리치하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다라고 해서 웰티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부자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좀 두 개가 있는데 얼마를 벌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안 벌어도 얼마를 버틸 수 있냐가 wealthy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으로 미국 사람들은 wealthy하기를 원하지 솔직히 말해서 rich하기를 원하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rich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 살아요? 뉴욕에 살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샌호세에 살면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콘도에 산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페이첵 투 페이첵, 그러니까 다음 달에 돈을 안 벌면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wealthy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은퇴가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저도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돈을 좀 스마트하게 벌고 잘 준비해서 어쨌든 은퇴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리치에서는 은퇴를 못 합니다. 웰티해야지 은퇴가 되는 거죠. 저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다음번에가 뭐냐면 이게 조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건데 SNS하고 FOMO라는 건데 FOMO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Fear of missing out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교와 과시 소비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빠질 수 없다. 남들은 다 스포츠카 사는데 나는 안 살 수 없다. 남들은 이런 집 사는데 살아야 된다. 특히 큰 도시일수록요. 해외여행, 명품 소비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갖고 다니면 똑같이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돈을 쓸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재정 전문가들은요. 고소득자에게도요. 명확한 목표 설정 부족이 있고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 그다음에 세금 계획을 좀 소홀히 한다거나 과도한 은퇴 저축 등이 흔한 실수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는 저도 가장 많이 보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데 이제 20만 불 벌어도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세이브해서 은퇴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그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또 over committing to your children's education 이게 좀 한국 분들한테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이라는 게 과연 이게 그렇게 얘기가 되냐는 거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 저처럼 아이가 셋이 있으면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 옆집도 과외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가기 때문에 나도 보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또 세금 계획하지 않으시는 것들. 여기 보시면 뭐 poor tax planning 있죠. oversaving for retirement. 또 너무 과다하게 또 은퇴 저축하는 것. 너무 과다하게 은퇴하시면 지금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좀 놀랐던 거는요. 많이 버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돈을 잘 굴리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던 분들이 뭐 치과 의사, 변호사인데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고소득자들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 30만 불을 버는데 그거를 벌었을 때 임금으로 버시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버는 돈이나 뭐 프로페셔널이면 세금을 나중에 내야 하거든요. 1년 있다가 내시는데 이 내실 돈을 생각을 안 하시고 30만 불이면 30만 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30만 불 중에 반이 세금인데 그거를 못 내셔서 쌓이다가 나중에 파산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투자해서 불려야 할지를 모르는 게 또 문제가 있고요. 특히 목표가 없거나 소비만 너무 우선시하는 거죠. 재정 전략을 좀 하시고 낭비를 발생하는 걸 줄이고 또 네 번째 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는 실제 지출과 인식의 격차도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월급으로 연명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필수 지출이 소득의 95% 이상의 경우는 약
26%에 불과하다고 해요. 진짜 한 26% 정도만 자기 인컴의 95% 이상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빠듯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많은 미국인들이 월급을 갖고 그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살 만큼의 돈이 남아서 저축이나 여가 활동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 상위 1%의 돈 관리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중에 댓글 몇 개가 좀 기억에 남아요. 좀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월급의 80%가 주거 비용이면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죠. 80%로 주거 비용을 쓴다는 거는요. 보통은 저희가 그러니까 좀 헬티한 거는 30에서 40이고요. 많이 해도 60 이상은 솔직히 주거 비용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좀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고 캐나다에서는 좀 몰기지 때문에 리뉴가 되면서 인트레스트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80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월급을 확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시면 저는 집을 파시는 게 낫다고 사료가 되긴 해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쥐어짜내도 저축할 돈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그마저도 생활 후의 소득이 뭐 5%는 저축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약 25% 된다는 거고요. 스스로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죠. 여유자금 있다 그래도 그걸 다 저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국의 헨리라고 하는데 high earner, not rich yet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이 버는데 rich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볼 때 이분들의 rich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wealthy의 개념인 것 같거든요. 돈을 안 벌고도 자기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고 은퇴할 수 있을 정도 돈이 남아도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 헨리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잘 벌지만 잘 쓰는 구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좋은 어떤 그런 지역에 살고 그런 서클에 있다 보면은요 솔직히 소비를 줄이는 게 쉽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그러냐? 자,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보는 슈카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소득이 높지만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 이 헨리와 함께 소개한 프랑스의 니콜라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유행했던 밈이거든요. 절망에 빠진 30세 중산층 노동자래요. 프랑스의 복지제도나 국가연금으로 자신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느끼는 백인 도시 중산층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자, 프랑스도 이민자 문제가 심각해서 이민자를 본인들이 먹여 살려준다 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캐나다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버는 돈으로 높게 내는 세금으로 내가 왜 이민자들을 먹여 살리냐. 뭐 이민자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난민들이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많이 벌어도 못 모은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가끔 농담을 해요. 제가 1년에 버는 돈에 3분의 1은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3분의 1은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온전히 제가 저를 위해서 버는 돈은 한 10%만 1년에 한 달만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럼 이 와중에 이런 문제들은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으로 심화가 됩니다. 그나마 소득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예요. 소득은 좀 올라간다는 건데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가 되고 있어요. 소득 격차보다는 자산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또 유튜버 중에 침착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왜 현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못하냐 힘들어하고 다 포기하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해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나만 잘하면 됐어요. 평생 직장을 갖고 그냥 일하고 뭐 한 1년 일하면 아파트 사고 연금 퇴직으로 은퇴만 하면 됐기 때문에 하나만 신경 쓰면 됐는데 요즘 저희 세대는요 평생 직장도 없어지고 뭐 AI도 신경 써야지 혼자 투자해야지 뭐 이것도 해야지 부업도 해야지 그다음에 연애도 해야지 뭐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은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 세대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은 없습니다. 연금 퇴직금으로 은퇴 대비하는 거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소비 문화가 예전에는요 전략 중심이었고요. 그때는 또 가족 중심 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개인적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했던 것도 좀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제 1인 가족인 세대가 1000만 세대를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 쓸 필요가 없죠.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1970년대 때는 평균 주택 가격이 평균 연봉의 한 2~3배였대요. 조금만 모아도 주택을 살 수 있었으니까 안정적인 걸 뭔가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평생 다 모아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은행 금리만으로도 돈이 불어났던 거죠.
벌어도 돈이 쌓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벌어서 거지같이 사느니 쓰면서 혼자 즐기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 개인 차원에서는요. 상위 1%가 돈을 버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똑같이 쓰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나가는 속도를 늦추면서 돈이 어디에 먼저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절세를 좀 하실 수 있는 연금저축 어카운트 있잖아요. 나의 미래에 먼저 투자를 하는데 그게 또 절세가 돼요. 그럼 거기에 먼저 돈을 넣고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고정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세금 지출도 줄이면서 미래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 마인셋의 변화입니다. 고소득이 꼭 부자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SNS에 자기가 뭐 좋은 여행 가 이런 게 부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소비와 지출을 보신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을 딱 세트하시라는 거죠. 꼭 많은 돈을 버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월급이 있더라도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이 나에게 돈을 벌어줘야 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ETF가 필요한가? 절세가 필요한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정보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개인의 씀씀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회가 만든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는 무기력해지고 개개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남 탓하거나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를 수용하시고 오케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이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 제가 좀 할 말이 많고 저도 고민한 부분이라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떠신지 얘기를 좀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자유, 저만의 성공의 어떤 그런 개념들 정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쇼츠라든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고 또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